태국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뭐예요? 민주화운동? 그쵸. 오늘은 NS그룹의 페가수스 해킹 프로그램 마지막 편, 태국과 인도 편입니다. 일단 페가수스는 공식적으로 판매했던 것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성능이 좋은 이유는 제로 클릭. 내가 보통 무언가를 클릭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 클릭하지 않고 감염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유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 페가수스의 해킹 툴이 태국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사건에 쓰였는지를 얘기해 볼 겁니다. 그 애플이 이제 NS속으로 소송하고, 그다음에 페가수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세계 인권단체들하고 기자들이 연합해서 그 페가수스를 탈탈 터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밝혀진 나라가 몇 군데 됐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하면 가장 기억나는 게 뭐예요? 민주화운동? 그쵸. 그때 참여했던 20대 청년들, 대학생들이 지금 핵심 타겟이었어요. 태국 학생의 모임이 그 자유청년 모임이 있거든요. 팁 시리칸이라는 그 친구가 2020년 10월에 감염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에 다시 해킹 당하거든요. 그 방콕에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었고, 바로 그 직전에 해킹 당합니다. 진짜 최근이었네요, 근데. 그쵸. 이거 지금 코로나 때잖아.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위 발란티어라는 이 단체의 회원들이 3명이 감염돼요. 이 단체는 주로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집회 시위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예요. 그 2020년 9월부터 탄마살 시위 연합전선 UFTD라고 하는 단체의 회원인 4명이 감염이 됩니다. 그중에 이 대표적인 사람이 파노 사람 분이 계신데, 그 2020년 8월에 태국의 군주제의 역할에 도전하는 그 문서를 발표하거든요. 10개 조항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공동 낭독을 해요. 그때 낭독했던 사람이 한 명이었고, 낭독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돼요. 그래서 파노샤는 2020년 6월 시위 때, 그 다음에 2021년 9월 시위 때 반복적으로 페가수스 해킹을 당하거든요. 페가수스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빼왔다가 다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감염시켰다가 지웠다가, 감염시켰다가 지웠죠. 그러니까 뭔가 시위가 있게 한 하루 이틀 전에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페가수스 앱은 이렇게 메모리 떠 있는 거기 때문에 폰을 껐다 키면 다시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특징이에요. 태국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방법이, 공격 방법이 키스맥 익스플로이트하고 폴스 덴트리 디스플레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키스맥은 뭐냐면 이미 전송할 때 그 버그가 있었어요. 그걸 이용한 제로 클릭 공격이었고, 폴스 덴스트리가 이제 애플이 열받은 건데 아이메시지의 버그를 이용한 제로 클릭 공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태국에서는 최신의 제로 클릭 공격이 사용되었다. 그러네요. 최근 사례라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시위자들한테 집중적으로 그 감염을 시도를 했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이 프리유스나 그다음에 UFTD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요.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그 집회 10분 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럼 주변 떠돌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사전에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집회를 저지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집회하는 걸 미리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 집회 시위 장소가 공지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동선들이었대요. 노동선들이 이 SNS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딱 공지 보자마자 끈 달리는 거야. 시위 장소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정보력에 놀래가지고 다들 당시 태국에서 이 사람들 CIA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과 SNS가 집회 시위 주요 수단이 됐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해킹이 집회 탄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 거예요. TCN 그 분석에 의하면 2014년 5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부터 페가수스가 사용됐다고 분석이 되어 있어요. 태국은 형식적으로는 입헌 군주제예요. 근데 사실은 태국은 그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제 군주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국왕의 힘이 되게 세다는 거죠. 태국에서는 1932년 그 개헌 이후에 20번 정도 쿠데타 일어나거든요. 근데 군부가 되게 힘이 센가 봐요. 태국 군부가 세죠. 왜 이렇게 쿠데타를 많이 일으키는 거야?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부가 집권하잖아요. 그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쿠데타 일으켜버리고 왕실의 승인을 얻어버리는 거죠. 맨날 쿠데타 일으키는 거 같아. 이게 뭐냐면, 민주화가 됐지만 왕실의 독립성과 위상을 보호받기 위해서 군부하고 공생관계를 그동안 맺고 있었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군부를 통해서 여전히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 약간 그 변화가 발생을 해요. 그 레드불 알아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죠. 네. 이때부터 시작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 창업자의 손자가 뺑소니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해요. 그때 젊은 세대들이 엄청 열받았죠. 유죄문제들이 본인 놈들은 절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 2014년 5월에 그 뿌라오시 쿠데타 일으키면서 집권하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되게 상당히 억압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6년 8월에 개헌이 결국 이루어져요. 정부에서 상원의원 상당수를 지명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야당이 이겨도 상원을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만든 개헌인 거지. 그리고 2016년 10월에 전 국왕이었던 라마 9세가 돌아가시거든요. 예, 라마 10세가 국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근데 라마 9세만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다 그래요. 싫어하는 편이 아니고 엄청 좋아했어요. 아 그래? 태국을 잘 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태국 갔었는데 마을에서 잔치를 3일 동안 했어. 생일날. 엄청 존경받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그럴지 몰라도 젊은 층은 안 그랬던 거죠. 젊은 층은 안 그랬겠지. 9세는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후임인 10세는 안 그래요. 얘는 사생활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10세는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미 레드불 사태로 이미 열받았던 사람들이 군부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개헌되고 민주주의 후퇴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왕이 등장하니까 조금씩 시위를 시작하거든요. 그 군부가 집권하고 나서 근데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거 계속 안 했어. 참 미루다 결국에는 2019년에 총선을 하거든요. 결국 야당이 이깁니다. 그 유명하죠. 그 누구죠? 탁신. 그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개헌으로 상원을 집권 못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프라우 총리가 총리 연임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미래 전진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이 당은 대놓고 군부 재집권 반대, 헌법 개정, 왕실을 반대하는 걸 전면에 내세운 당이거든요. 이 당이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로 제2야당이에요. 여기 지금 해산되지 않았어요. 해산됐어요. 그러니까 그 군부 입장에서는 친탁친계 야당은 원래 있던 애들이니까 걔네들보다 얘네가 더 무서웠던 거야. 대놓고 왕실을 부정하고 군부를 부정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선관위를 통해서 정당법 위반했다 얘네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합니다. 2021년 2월에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인정해요. 그래서 미래전진당이 공식적으로 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기네가 지지했던 정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산당하니까 시위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죠.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집회가 금지가 돼버려요. 2020년 6월에 인권운동가이자 프라웃 그 총리를 엄청 비판했던 완찰름 씨가 캄보디아에서 납치되고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군부가 납치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반정부, 반왕실 시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SNS,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왕실 개정 비판했던 개정을 차단하는 그러면서 프라웃 총리가 헌법을 다시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내각 개편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격적인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대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물대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물대포가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물대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대포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시위 방식이 어떻게 돼요? 게릴라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SNS 등에서 공지하는 방식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위대를 대상으로 페가수스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로 가볼게요. 자, 인도는 모디 총리가 집권하면서 페가수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디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힌두 근본주의자거든요. 2017년 4월에 알려진 바로는 인도 정보국이 NSO 그룹부터 페가수스 구매를 했는데 이때 방식이 이스라엘 무기 구매와 페가수스를 맞교환 방식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가 이스라엘과 엄청 친해지죠. 모디 총리가 최초로 이스라엘 방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인도 방문하기도 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언론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더 와이어라는 언론사의 공동 설립자들이에요. 인도 탐사 전문 기자인데 2018년 4월에 여러 다국적 기업이 연루된 석탄을 샀다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사실 석탄이 없었어. 돈만 나가는 거야. 근데 이때 열리던 그룹이 아다니 그룹이라는 곳이에요. 인도가 우리나라 비슷한 점이 하나 있는데 큰 대기업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재벌쯤 되는 애들이야. 타타 이런 애들. 그쵸. 예. 아다니 대표적인 그런 곳들인데 인도가 경제 개발할 때 공공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정부가 안 깔아. 대기업한테 이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점을 몰아주고 이익을 보장해주죠. 그래서 보통 그래도 우리나라는 뭔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타타는 자동차도 만드는데 벽돌도 만들어. 뭐지? 타타의 나라인가 했나 인도 갔을 때. 그 아다니 그룹은 공항, 항만, 그다음에 석탄, 에너지 시설 이런 거에 독점 기업이에요. 그리고 아다니가 뭐가 유명하냐면 모디 총리하고 되게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니까 모디 총리 뒤에 아다니 그룹이 후원자로 있는 거죠. 아다니하고 모디는 절친이다. 근데 아다니 공격해? 이건 뭐야? 모디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론사들을 페가수스를 감시하는 거예요. 또 뭐 없나 이렇게. 이건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인도는 티베트 주요 인사들을 감시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짐작가는 1959년 이제 티베트 지도자들이 망명을 하고 그거를 인도가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 밑에 있는 다람살라 털을 잡았습니다. 당시 이제 인도하고 중국 그때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받아준 거야, 사실. 그렇죠. 예. 그 갈등과 경쟁 관계에 있는 베이징과 그 인도 입장에서는 티베트 문명 자체가 하나의 카드인 거야. 근데 달라이라마 있잖아요. 그게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는데 돌아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후계자 군도가 되게 첨예해야 되게. 미국도 개입해 있고 중국도 개입해 있고. 그러니까 누가 후계가 될 것인가를 미리 알기 위해서 티베트 망명 정부 사람들 페가수스 공격한 게 아니냐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후계를
시기를 어떻게 정해? 달라리면은 환생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정치 외교적인 이유죠. elected leadership. 그 외에도 정치인들 직접 감시하게 됐거든요. 근데 2019년에 또 총선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 다수의 예상을 깨고 모디가 재집권 성공해요. 근데 그때 인도 정치인이자 모디의 주요 라이벌이 라울 간디 이것은 두 개 핸드폰에 감염한 것으로 페가수스 프로젝트 확인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유명한 정치 전략가 있었어. 한때 모디 아들이던 사람인데 지금 모디가 찢어져서 야당을 지원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핵심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노력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모디가 2019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 과정에 페가수스가 활용되었다. 할 법한 일들을 했다. 하여튼 뭐 이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페가수스가 사용되거든요. 다 중요한 사건들이긴 하지만 다 하기 힘들고 그냥 통틀어서 평가를 하자면 독재국가나 우익정부가 들어선 나라 등 왕정 국가가 이거나 또는 전쟁 같은 것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나라들 이런 나라에서 정부에서 손쉽게 언론이라든가 시민들 장악하고 싶잖아. 그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툴 중에 하나가 페가수스예요. 이 선진국들은 다 자기게 있어. 그래, 여기 나온 나라들은 그런 거 개발하기 힘든 나라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NS 그룹은 선진국들이 아니라 이런 나라들을 주요 타겟을 누르고 영업을 한 거야. 그리고 페가수스가 사용된 현장이 보면 그 나라의 가장 약한 고리들이야. 예를 들면 모디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 고리들, 멕시코 같으면 말파르테, 사우디 같으면 왕실의 비판적이라든가, 또 태국 같은 경우는 왕실이나 군부를 그러니까 자기가 걸리면 무너질 것 같은. 그렇죠. 페가수스가 어디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 나라의 취약점이고 어디서 사람들이 불만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지. 이 권력진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자국산 제로클릭 공격이 없으란 법이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쓰이고 있다? 안 할 리가 없습니다. 페가수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독 이런 스마트폰 감시 문제에 되게 둔감해요. 전 세계 난리였거든요, 페가수스로. 그거는 우리가 페가수스 안 걸려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은. 우리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NSO 그룹을 제재했잖아. 그 정도로 심각한 단체인데 한국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아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시티즌 레비나 엠네스티 이런 억세스 나우 같은 인권 단체들이 페가수스 문제에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이유는 이런 감시들이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치명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서로 연대하고 그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키트처럼 우리나라도 그런데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 우리가 시티즌처럼 저 핸드폰 이상한 사람들 우리한테 가져오세요 하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고가 오면 시트 연결시켜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 자국 거잖아. 저는 못합니다. 아니 국내산인데 국내 사람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 시티넷을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가 이쪽으로 전문가들요. 오랜 그 노하우가 있고 명성도 있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감시의 시대야. 뭘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OS 업데이트를 열심히 하셔야 한다. 가끔 핸드폰을 꺼주셔야 합니다. 아 맞아요. 제로클릭 공격은 하드에 전되지 않거든요. 메모리에 떠있다가 탁탁 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주 껐다 키면 감염됐다 하더라도 날아갑니다. 또 의심되는 거 있으면 시스템 랩에 연락을 해보세요. 끝!